제2부 세월이 흐르다. 이부는 10개의 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글쎄 시간이 증명해 주겠죠. 테라스 안으로 들어온 뱅크스 씨가 말했다.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해변에서 돌아온 앤드루도 거들었다. 어디가 바다고 어디가 땅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예요. 프루가 말했다. 저 불은 그냥 켜두나요? 다들 집 안으로 들어와 코트를 벗고 있을 때 릴리가 말했다. 아니요, 프루가 말했다. 모두 들어오면 꺼요. 앤드루, 프루가 그를 부르며 말했다. 현관에 불 좀 꺼줄래? 하나씩 등불이 모두 꺼졌지만 오직 카마이클 씨는 베르길리우스의 시를 읽느라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늦게까지 촛불을 켜두었다. 2. 등불이 모두 꺼지고 달도 기울었다. 가느다란 빗줄기가 지붕을 툭툭 두드리더니 거대한 어둠이 들이닥치기 시작했다. 그 어둠의 홍수에서 살아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방대한 어둠은 열쇠 구멍과 갈라진 틈 사이로 기어들어와 창문의 블라인드 주위로 숨어들고 창문으로 침실로 침입하여 여기저기 주전자와 대야를, 저기서는 빨갛고 노란 달리아 꽂은 꽃병을, 그리고 옷장의 뾰족한 모서리와 다부진 몸체를 남김없이 모조리 삼켜버렸다. 혼란에 빠진 것은 집의 가구만이 아니었다. 마음도 몸도 이것이 남자이다 또는 이것이 그 여자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문득 무언가를 붙잡고 떨쳐버리는 듯이 누군가 손을 지켜들었다. 신음하는 사람도 있었고 마치 허무와 시디덕거리며 농담이라도 하는 것처럼 웃는 사람도 있었다. 응접실도 식당도 계단도 지죽은 듯 조용했다. 오직 녹슨 경첩 사이사이와 바다의 습기로 부풀어 오른 판자벽 틈새로 본대에서 벗어난 소분의 바람이 구석구석으로 기어들어와 대담하게도 방 안까지 밀고 들어왔다. 그 바람이 응접실로 들어왔을 때는 마치 너들대는 벽지를 희롱하며 얼마나 버틸까, 언제쯤 떨어질까 하고 궁금해하는 것 같았다. 그러고는 벽을 스르륵 스치고 지나가며 생각에 잠긴 듯 벽지의 빨갛고 노란 장미에게 너희들은 시들지 않니? 하고 묻고 쓰레기통에 찢어버린 편지, 꽃과 책, 자기들에게 완전히 경계를 풀고 속을 내보이는 그것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은 아군이야 적군이야? 언제까지 버틸 셈이야? 구름을 비집고 나온 별빛과 요랑하는 배와 등대에서 흘러나온 정치 없는 불빛은 계단과 깔개 위에 파리한 발자국을 남기며 바람 소대를 이끌었다. 바람은 계단을 오르고 침실문을 더듬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바람 소대도 멈추어야 했다. 다른 모든 것들이 멸망하고 사라지더라도 여기에 잠든 것은 확고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여기서 누군가가 저 침대 위로 몸을 수그리고 숨을 내뿜고 있는 빛과 손으로 더듬고 있는 바람에게 여기 있는 것은 너희들이 손을 댈 수도 파괴할 수도 없다고 말하는 듯했다. 그러면 바람은 망령처럼 마치 깃털 같은 가벼운 손가락과 그 가벼우면서도 질긴 깃털의 감촉 없는 집요함으로 감은 눈과 가볍게 진 손가락을 흘낏 보고는 깨나른하게 옷깃을 여미고 사라졌다. 그렇게 헤매다가 겨우 길을 발견하여 계단 창문으로 내려가 하인들 침실로 가고 또 다락방의 빈 상자를 덮쳤다. 식당의 식탁 위에 있는 사과를 퇴색시키고 장미 꽃잎을 만지작거리며 이젤에 걸린 그림도 건드리고 깔개를 문지르며 마루에 모래먼지를 살짝 흩뿌렸다. 마침내는 단념하고 모두 하던 일을 중지했다. 그러고는 함께 모여 한숨을 쉬었다. 함께 목적하는 한탄의 신음이 들렸다. 이에 호응하여 부엌문 한 짝이 활짝 열렸으나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고 다시 문만 쾅 하고 닫혔다. 이때쯤 베르길리우스의 시를 읽고 있던 카마이클 씨는 촛불을 불어 껐다. 자정이 지난 시간이었다. 3. 그러나 하룻밤에 할 수 있는 일은 거기서 거기였다. 짧은 시간에 불구하고 특히 밤의 어두움이 쉽게 옅어지는 이 계절에는 금방 새들이 울고 수탉이 회를 치며 파도의 굴에서 엷은 녹색이 되살아났다. 그러나 밤이 가면 또 밤이 온다. 겨울이 되면 밤은 단단히 채비를 마치고는 피로를 모르는 손가락 끝으로 카드를 돌리듯 평등하게 고루 나누어준다. 밤은 길어지고 어두워진다. 때로는 투명한 혹성들과 빛나는 언접시를 하늘 높이 내건다.
가을 나무들은 시들고 황폐해지기는 했지만 반짝이는 광채를 지니고 있다. 마치 대성당 구석구석의 싸늘하고 어둑어둑한 구릉에 세워져 전장에서 쓰러진 생명과 머나먼 인도 사막에서 말라 비틀어진 해골에 황금 문자로 새겨놓은 대리석 옆에서 너덜너덜하지만 번쩍이며 펄럭이는 깃발처럼 가을 나무들은 새노란 달빛 속에서 수확기의 휘영청한 달빛은 노동의 에너지를 원만하게 하고 그루터기를 부드럽게 하고 벼랑을 두드리는 파도를 푸르게 한다. 인간의 회항과 그 참회의 노고에 감동한 지선의 신이 커튼을 열고 귀가 쫑긋한 단 한 마리의 산토끼와 부서지는 파도와 흔들리는 배를 보여주었다. 만약 인간이 그 은총에 합당하다면 언제나 우리의 소유인 것들이다. 그러나 슬프게도 지선의 선은 끈을 풀고 커튼을 열었다. 신의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은 이었고 빗발치는 우박을 퍼부어 이것들을 숨기고 파괴하고 혼란석으로 밀어넣었다. 그러므로 그 평온이 다시 돌아온다고는 생각할 수 없고 그 파편으로 완전한 전체를 짜 맞추어 산산이 흩어진 단편에서 명료한 진리를 읽어내는 것도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다만 참여를 통해 흘끗 엿볼 수 있을 뿐이며 또한 우리의 노고도 잠깐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이제는 매일 밤이 바람과 파괴로 가득 차 있다. 나무들은 휘어져 기울고 이파리는 우수수 떨어져서 회반죽처럼 잔디밭에 달라붙어 쌓여 도랑을 메우고 물바지를 맞고 축축한 오솔길을 뒤덮었다. 바다 또한 파도를 밀어 올리고 부순다. 잠자던 사람이 해변에서 자신의 의문들에 대한 해답과 고독을 함께 나눌 것을 찾기 위해 이불을 박차고 해변으로 내려와 모래 위를 거니려도 부질없다. 바지런하게 신처럼 재빨리 달려가 밤의 질서를 부여하고 세계의 영혼의 넓이와 깊이를 반영하게 하는 바다의 모습은 신속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무엇을 구하고자 움켜진 손은 자기 손 안에서 여위어 간다. 바다의 목소리는 공연히 노호할 뿐이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잠든 사람을 침대에서 끌어내 답을 찾게 하는 것. 왜, 어째서, 무엇 때문에? 라는 문제는 밤에게 물어보아도 전혀 의미가 없다. 램지 씨는 아직 어슴푸레한 새벽의 복도를 비틀비틀 지나가며 두 팔을 앞으로 뻗었다. 그러나 램지 부인은 전날 밤 갑자기 죽었으므로 그가 내민 팔은 하염없이 허공을 더듬을 뿐이었다. 4. 그래서 집은 텅 비고 문은 잠기고 깔개를 돌돌 말리고 정처 없이 부는 바람이 대군의 선발대로 난입했다. 벗겨진 판자백을 스치고 갉고 부추겼다. 침실에도 응접실에도 바람에게 전면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벽지가 펄럭이고 목재가 삐걱거리고 탁자에 튀어나온 다리에 곰팡이가 피고 소스 냄비는 녹슬고 도자기에 금이 갔다. 사람들이 벗어던진 구두 한 짝, 사냥모자, 옷장 위의 빛바랜 치마와 코트, 그런 것들만이 인간의 흔적을 남겼다. 그 공허함만이 한때는 사람들이 그것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었고 그들의 손이 얼마나 바삐 후크와 단추를 만지작거렸는지 떠오르게 했다. 한때는 거울도 그 얼굴을 비추고 어떤 때는 깊이 파인 한 세계를 비추고 누군가가 돌아오고 손을 흔들고 문을 열고 아이들이 뛰어들어오고 넘어지고 다시 나가는 광경을 비추었다. 지금은 날이면 날마다 햇빛이 마치 물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꽃처럼 그 맑은 모습을 맞은편 벽에 비추었다. 바람 속을 춤추는 나무들의 그림자만이 벽을 보고 절하듯이 인사를 하고 순간순간 빛을 반사하는 거울을 가렸다. 아니면 새들이 침실 바닥을 가로지르며 윤곽이 흐릿한 반점을 점점이 찍으며 천천히 날개짓했다. 이처럼 아름다움이 주위를 지배하고 고요함이 널리 미치면서 서로 아름다움 그 자체의 형상, 생명이 떠나간 뒤의 형상을 만들어냈다. 열차 창문으로 멀리 바라본 황혼의 연못처럼 고독하고 순식간에 사라지고 땅거미에 푸르스름하게 묻히는 그 연못은 그 고독을 잃지 않는다. 그러한 인적 없는 연못 같은 아름다움과 고요함은 서로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덮개를 씌운 주전자, 하얀 천을 두른 의자 사이로 그것들을 엿보며 걷는 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끈적끈적한 바닷바람이 부드러운 코로 냄새를 맡으며 너희들은 사라지니? 너희들은 멸망하니? 하고 수없이 되묻지만 그 평안과 무관심과 순수한 본디 모습으로 정착한 기색은 거의 흔들림 없고
그런 질문에 대답할 필요도 없다는 듯이 우리는 살아남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어떤 것도 그 형상을 파괴할 수 없다. 그 천진난만함을 더럽힐 수도 없고 살랑살랑 흔들리는 침묵의 외투를 범할 수도 없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그 공허한 방 안으로 쏟아지는 새소리, 백고동 소리, 들판을 날아다니는 꿀벌의 윙윙거리는 날개 소리, 개가 짖고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접어넣고 침묵의 집 주위를 감싸는 그 외투를 어지럽힐 수도 없다. 딱 한 번 벽의 널판지가 청계참에서 떨어지고 지금 다시 한번 한밤중에 신음소리를 내고 갈라지면서 해골에 놓여 걸쳐 놓았던 쇼울의 한 끝이 느슨하게 풀려 한들한들 흔들렸다. 산에서 몇 색이나 정지해 있던 바위 하나가 제 몸을 바수며 계곡 바닥으로 와르르 떨어지며 깨지듯이, 그리고 다시 평안이 찾아오고 그림자가 한들거리고 빛은 침실 벽 위에 자기 모습에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바로 그때 맥랩 부인이 빨래통이나 담그던 손으로 그 침묵의 장막을 찢고 자갈길을 서벅서벅 밟던 신발로 침묵의 장막을 짓밟으면서 요란하게 걸어들어가 창문을 모조리 열고 침실마다 먼지를 털어냈다. 5. 맥랩 부인이 뒤뚱거리는 걸음으로 관로 속에 바다 위의 배처럼 좌우로 휘청거렸다. 되어 있네요. 뒤뚱거리는 걸음으로 곁눈질을 하면서, 또 관로가 있네요. 부인은 무엇이든 똑바로 보지 않고 언제나 곁눈질로 헐깃거리며 세상의 비웃음과 분노를 달랬다. 부인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곁눈질을 하면서 난간을 부여잡고 몸뚱이를 2층으로 끌어올린 뒤 방마다 돌아다니며 노래를 불렀다. 기다란 거울을 닦으면서 곁눈질로 자신의 흔들리는 몸을 보고 입으로는 노래를 흥얼거렸다. 20년쯤 전에 무대 위에서 가수가 화려하게 열창하면 청중들이 따라 부르며 춤도 추었을 노래가 지금은 이도 다 빠져버린 채 두건을 쓰고 청소하는 할머니 입에서 흘러나오자 그 의미를 완전히 잃고 말았다. 어리석고 우습고 변덕스러운 집요함 그 자체의 목소리 같았다. 지팔표도 다시 튀어오르고 뒤뚱거리는 걸음으로 먼지를 털고 닦으면서 노파는 그 일생이 긴 슬픔과 고통의 연속이며 눈을 떴다가 감을 때까지 물건을 꺼내어 다시 정리할 뿐이라고 하소연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70년 가까이 살아온 노파에게 이 세상은 그다지 즐겁지도 않거니와 살기 쉬운 곳도 아니었다. 몸을 앞으로 구부린 노파는 지쳐 있었다. 무릎을 꿇고 침대 밑에서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면서 마룻바닥의 먼지를 닦아내고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원하고 중얼거리면서도 다시 절뚝거리며 일어섰다. 허리를 펴고 자신의 얼굴조차도 슬픔조차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곁눈질로 헐거보며 의미 없이 웃고 거울 앞에 서서 하품을 했다. 그리고 다시 원래의 느릿한 걸음으로 쩔뚝거리며 걸어가 매트를 걷어올리고 도자기를 내려놓고 거울을 곁눈질했다. 그러나 노파에게도 위안은 있었다. 그 상려 소리 속에도 꺼지지 않는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환희의 환상은 빨래통 속에도 자식들에게도. 관로 속에 그러나 자식들 중 둘은 사생하였고 하나는 노파를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식들에게도 술집에서 한 잔 걸치고 있을 때나 서랍에서 잡동사니를 뒤적일 때도 틀림없이 존재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도 분명히 갈라진 틈이 있었다. 밑바닥 인생에도 거울을 들여다보며 얼굴을 찡그리고 희죽희죽 웃어 보일 정도의 빛이 들이비쳤다. 노파는 다시 일손을 움직이면서 옛날 뮤직홀에서 흥얼거렸던 노래를 응얼응얼 노래할 정도의 기력은 갖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해변을 산책하던 신비주의자와 몽상가들은 물 웅덩이를 휘젓고 돌멩이를 바라보며 자문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무엇인가? 갑자기 해답을 얻었다. 그러나 그 답은 그들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들은 서리 속에서 더욱 온기를 느꼈고 황야에서도 위안을 얻었다. 그러나 맥랩 노파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술을 마시고 잡담을 했다. 6. 봄은 왔지만 아직 밀고 올라온 잎사귀 하나 없이 완전히 드러난 시원스러움은 마치 처녀처럼 엉켜갈 정도로 순결하고 그 청정한 때문에 오히려 차갑고 생기발랄하다. 그 봄은 초원에 내려앉으면서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경계하는 자세를 취하긴 했지만 구경꾼들의 행동과 생각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프루 램지는 그의 오울에 아버지의 팔을 잡고 나아가 결혼식을 올렸다.
사람들은 이보다 어울리는 부부는 없다고 말하며 신부가 얼마나 예쁜지를 떠들어댔다. 여름이 가까워지면서 황혼이 길어지자 해변을 걷고 물 웅덩이를 짓밟는 잠에서 깬 사람들과 가슴에 희망을 품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불가사의한 온갖 상상이 찾아들었다. 육체가 분자로 바뀌어 바람에 날리고 심장 속에서 별이 깜빡이고 마음속에 흩어지는 환상의 조각들이 겉으로 보이도록 모으기 위해 절벽과 바다와 구름과 하늘을 긁어모은다. 저 구름 속에, 즉 인간의 마음 속에, 물이 출렁이는 저 웅덩이 속에, 거기에는 언제나 구름이 떠있고 그림자가 생기고 꿈이 꿈틀거린다. 갈매기, 꽃, 남자, 여자, 그리고 하얀 돼지까지 선언하는 것 같은 불가사의한 암시. 추궁하면 곧바로 철회하지만 마침내 선이 이기고 행복이 넘쳐 흐르고 질서가 잡힌다는 그 암시를 부정하기란 불가능했다.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쾌락이나 친근하고 익숙한 미덕과는 거리가 먼 일상적인 가정사와는 전혀 인연이 없는 유일하고 단단하고 반짝이는 모래 속의 다이아몬드 같은 그 무엇, 그것을 소유하는 이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어떤 절대적인 선, 어떤 강렬함의 결정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이상한 충동을 억제하기란 도저히 불가능했다. 또한 벌과 파리매들이 붕붕 날아다니는 봄은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고분고분하게 외투를 두르고 눈을 가린 채 얼굴을 옆으로 돌렸다. 스쳐가는 그림자와 흩뿌리는 가랑비 속에서 인류의 비애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듯이 보였다. 관로 속에 프루렘지는 그의 여름 출산 합병증으로 죽었다. 사람들은 참으로 비통한 일이며 그녀만큼 행복이 어울리는 사람은 없었다고 슬퍼했다. 관로 속에 그 글이 있네요. 5월에 결혼해가지고 8월에 죽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여름 바람이 다시 이 집으로 밀증을 보냈다. 햇빛이 쏟아지는 방마다 날벌레들이 거미줄에 걸려들었다. 밤 사이에 창문 가까이 가서 자란 잡초는 유리창을 규칙적으로 탁탁 두드렸다. 어둠이 깔리면 등대의 빗줄기는 어두컴컴한 깔개 위에 매우 엄숙하게 자신을 드러내며 깔개의 무늬를 추적했다. 그러나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오는 달빛과 섞이자 봄과 같은 더욱 온화한 빛이 되어 살포시 애무하고 이윽고 발걸음을 죽이며 방황하다가 다시 애정 가득한 눈빛으로 돌아왔다. 긴 애무로 시간을 끌며 오래 머무르던 세 번째 빗줄기가 침대 위에 기대어 있던 바로 그 순간 바위 하나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둘둘 말려있던 셔올이 한 바퀴 더 풀리며 길게 늘어져서 흔들렸다. 여름의 짧은 밤 내내 긴 낮 온종일 공허한 방들이 초원의 메아리와 파리들의 윙윙거리는 소리에 맞추어 중얼거릴 때 그 길게 늘어진 셔올은 할 일 없이 부드럽게 나부꼈다. 방마다 태양이 가로세로로 줄을 긋고 노란 아지랭이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맥내 부인이 방으로 들어와 먼지를 털고 청소를 하느라 뒤뚱거리며 돌아다니자 마치 햇볕이 강렬하게 쏟아지는 물속을 헤엄치는 열대어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처럼 여름이 졸고 있는 사이에 벨트로 감싼 망치를 규칙적으로 내리치는 듯한 무디고 불길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의 반복되는 충격으로 셔올은 더욱 느슨하게 풀어졌고 찻잔에는 금이 갔다. 때때로 찬장 안에서 유리그릇들이 쨍그랑 소리를 냈다. 커다란 목소리로 괴로우며 몸부림치면서 무시무시한 비명을 지르고 그 때문에 찬장 안에 늘어서 있는 팀블러들이 진동했다. 다시 정적이 돌아왔다. 그리고 밤마다 때로는 장미가 화사하게 피어나고 태양이 벽에 선명하게 그 모습을 비추는 한낮에도 가끔씩 이 침묵 속으로, 이 무관심 속으로, 이 순수한 본연의 모습 속으로 무언가가 쿵 하고 떨어졌다. 관로 속에 유탄이 장렬했다. 20-30명의 젊은이가 날아갔다. 프랑스에서의 일이다. 그 중에 앤드루 램지가 있었다. 다행히도 그는 즉사했다. 그 무렵 바닷가로 내려가 다치가 고생하지 않고 바로 즉사해버렸다. 어차피 다 죽는 거니까. 그 무렵 바닷가로 내려가 바다와 하늘에서 그것들이 말하고자 하는 가르침과 확인된 통찰력을 찾는 사람들은 언제나 변함없는 신의 은총의 증거, 바다의 일몰, 희뿌연 여명, 떠오르는 달을 향해 가는 고깃배, 한웅컴의 풀을 잡아 뜯어던지는 아이들 사이의 이 즐거움, 이 정적과 어울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음을 고려해야 했다. 예를 들면 말없는 회색빛의 유령 같은 배의 환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평온한 바다 표면에는 자줏빛 반점이 있었다.
저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가 불타며 피를 흘리고 있는 것 같았다. 가장 숭고한 감상을 불러일으키고 가장 위로가 되는 결론으로 이끌어야 할 광경 속에 이러한 것들이 침입하면 그들도 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다. 조용히 그것들을 무시하고 풍경 속에서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물리치기란 어려운 일이다. 또한 해변을 걸으면서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움은 바로 내면의 아름다움을 비치는 거울이라고 경탄하기도 불가능했다. 자연은 인류가 진보시킨 것을 보완해 줄까? 인간이 시작한 것을 자연이 완성해 줄까? 자연은 언제나 변함없는 평온함으로 인간의 비참을 바라보고 인간의 비열을 용서하고 인간의 고난을 묵인했다. 그러므로 해변에서의 고독을 통해 인생의 해답을 찾고 자연이 인간을 이해하고 그 완성을 돕는다는 꿈은 거울 속의 환영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거울 자체도 바닥에 잠들어 있는 더욱 숭고한 힘 위에 만들어진 표면의 유리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불안에 떨고 절망하면서도 떠나기 싫은 마음도 있었지만 갈로 속에 왜냐하면 아름다움은 매력적이고 위안을 주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떠나기 싫은 마음도 있었지만 해변을 걷는 것은 불가능했고 명상은 참을 수 없어졌다. 카마이클 씨는 그의 봄 시집을 한 권 발표했는데 예상치 못한 대성공을 거두었다. 사람들은 전쟁이 시에 대한 관심을 부활시켰다고 말했다. 7. 밤이면 밤마다 여름과 겨울에도 모진 폭풍과 화창한 날씨의 화살 같은 고요함이 거리낌 없이 위세를 떨쳤다. 이 빈집의 2층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때때로 번개가 내리치는 거대한 혼돈이 몸부림치며 나뒹굴 뿐이다. 이성의 빛이 떨지 않는 이마에 대한 형체도 제대로 없는 거대한 바다 짐승 무리처럼 바다와 바람은 놀이에 정신이 팔려 더욱 엎치락뒤치락하며 캄캄한 밤은 물론 백주 대낮에도 왜냐하면 낮도 밤도 해도 달도 더 이상 구별 없이 일컬어져 있었으므로 백주 대낮에도 돌진하여 급기야는 우주 자체가 광폭하고 무참한 혼란과 제멋대로의 욕망 속에서 목적도 없이 격투하며 나뒹굴고 있는 듯이 보였다. 봄이 되면 뜰의 화분들은 바람이 우연히 싣고 온 식물들로 가득 차면서 언제나처럼 화사함을 자랑했다. 제비꽃과 수선화도 봉우리를 피웠다. 그러나 낮의 정적과 광휘를 밤의 혼돈과 소란만큼 섬뜩하게 만드는 것은 나무와 꽃들이었다. 가만히 서서 앞을 바라보고 또 위를 바라보지만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다. 눈이 없어서 그 무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8. 램지 가족은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 결코 오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집은 아마 성 미카엘 축일에는 팔릴지도 모른다. 그럼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맥랩 부인은 허리를 굽히고 집을 가지고 갈 곳을 한다발 꺾었다. 먼지를 트는 동안 탁자 위에 꽃을 올려두었다. 부인은 꽃을 무척 좋아했다. 보는 사람도 없는 곳에서 헛되이 시들게 두기에 너무 안타까웠다. 집이 팔리려면 손질을 잘 해두어야 할 텐데 여러 해 동안 사람이 전혀 살지 않았으니까 책이니 뭐니 모조리 곰팡이가 피었을 것이야. 전쟁도 있었고 거들어줄 사람을 좀처럼 구하지 못해서 내가 생각한 것처럼 집을 깨끗이 관리할 수 없었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무리야. 그러기엔 나이도 너무 들었고 다리도 아프니. 저 책들은 모조리 꺼내서 잔디밭 위에 널어놓고 햇빛에 말려야 해. 현관의 해반죽은 떨어져 나갔고 서재 창문 위의 홈통은 막혀서 물이 새 들어오지. 깔개도 새로 갈아야 하고. 하지만 가족들이 내려와서 직접 보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보내서 직접 확인해야 할 텐데 옷장에는 옷이 가득하고 어느 방이든 옷은 그대로 있어. 그러니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다니까. 분명 다 좀 먹었겠지. 부인의 물건들까지. 딱하게도 이제 두 번 다시 이런 옷들은 필요 없겠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벌써 몇 년 전에 런던에서 정원을 다듬을 때 입으시던 회색 겉옷이군. 맥랩 노파는 그것을 만져보았다. 내가 빨랫감을 들고 저 대문에서 현관으로 이어진 길을 따라 올라올 때 꽃 위로 몸을 숙이고 계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정원은 이제 흔적도 없다. 완전히 황폐해졌고 꽃받침 밑에서 토끼가 놀라 뛰쳐나왔다. 그 회색 옷을 입고 옆에 아이를 하나 데리고 있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하구나. 장화와 단화도 그대로 있고 화장대 위에는 브러쉬와 빗이 놓여있다. 모든 것이 내일 당장이라도 가족들이 돌아올 생각이었던 것처럼 그대로야.
정말 갑작스레 돌아가셨다지. 그리고 한번 돌아올 심산이었어도 전쟁 탓도 있고 요즘에는 여행도 쉬운 일이 아니니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을 거야. 벌써 몇 년이나 오질 않았어. 돈은 보내주었지만 편지도 전혀 보내오지 않고 말이야. 그러면서 원래대로 두고 간 그대로 남아있기를 바란다면 그 참 난처한 일이지. 화장대 서랍에도 물건이 가득하다. 노파는 서랍을 열어보았다. 손수건이니 리본 쪼가리니 그래 빨랫감을 들고 형광길을 올라오면서 본 부인의 모습이 눈에 선하구나. 안녕하세요 맥내 부인. 부인은 언제나 그렇게 인사하셨다. 내게 매우 친절하셨지. 따님들도 나를 무척 좋아해 주셨어. 하지만 싫은 일이야. 모든 것이 그때와는 달라졌어. 맥냄 노파는 서랍을 닫았다. 거기서도 여기서도 많은 가족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어. 부인은 죽고 앤드류 도로님은 전사하고 브루 아가씨도 첫 출산으로 죽었다고 들었다. 요즘에는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를 잃었다. 물가는 미친 듯이 치솟고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회색 겉옷을 입은 부인을 똑똑히 기억했다. 안녕하세요 맥내 부인. 그렇게 인사한 부인은 요리사에게 말해서 나를 위해 우유로 만든 수프를 한 그릇 마련해 주셨다. 그 무거운 바구니를 들고 마을에서부터 걸어오느라 분명 허기질 거라고 생각하셨던 게지. 꽃 위로 몸을 굽히던 부인이 눈에 선하다. 노란 빗줄기가 망원경 끝의 둥근 고리처럼 아련하게 흔들리면서 회색 겉옷을 입고 꽃 위로 몸을 굽히던 부인이 침실 벽이나 화장대를 더듬다가 세면대 쪽으로 가로질러가는 모습이 보였다. 맥냄 노파가 먼지를 털고 물건을 정리하면서 쩔뚝거리는 걸음으로 천천히 걸어갈 때. 그런데 요리사 이름은 뭐였지? 밀드레드였나 마리안인가? 대충 비슷한 이름이었는데 이름 잊어버렸구나. 건망증이 심해졌어. 금방 욱하는 여자였지. 빨간머리 여자들은 다들 그렇지만 곧잘같이 웃곤 했지. 부엌에서는 언제나 반겨주었어. 나도 그들을 잘 웃겼는데. 그 시절이 지금보다 훨씬 좋았어. 모든 면에서. 노파는 한숨을 쉬었다. 할 일이 많아서 도저히 혼자서는 다 할 수 없었다.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여긴 아이들 방이었나? 아이고야 완전히 축축하게 젖었구나. 회반죽이 떨어져 나갔어. 그런데 어째서 이런 곳에 짐승 해골 같은 것을 걸어두었을까? 여기에도 곰팡이가 쓸었구나. 다락방 구석구석에는 쥐가 들끓었다. 비도 들이쳤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무도 보내지 않았고 아무도 오지 않았다. 문 열쇠도 몇 개 떨어져 나가고 쾅쾅거리며 열렸다 닫혔다 했다. 해질 무렵에 혼자 여기 있는 건 정말 싫어. 여자 혼자 하기에는 도저히 무리야. 짐이 너무 커. 일이 너무 많아. 정말로. 노파는 뼈마디가 삐걱거렸고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문을 쾅 닫고 자물쇠 구멍에 열쇠를 넣고 돌렸다. 집을 나왔다. 문을 꼭 닫고 열쇠로 잠그고 오직 혼자서. 9. 집은 내팽개졌다. 집은 버려졌다. 모래 언덕 위의 조가비처럼 남겨졌다. 생명이 떠나면 까슬까슬한 소금가루가 그것을 채운다. 기나긴 밤이 시작된 것 같았다. 서로 노닥거리는 바람이 여기저기서 갈짝거리고 다녔고 축축한 바다의 입김이 집을 주물럭거리면서 완전히 정복한 듯 보였다. 소스 냄비는 녹슬었고 깔개는 썩었다. 두꺼비가 엉금엉금 기어들어왔다. 늘어진 시올은 할 일 없이 하느작 좌우로 나부꼈다. 은근키가 식료품 저장실 타일 틈을 뚫고 고개를 내밀었다. 제비는 응접실에 둥지를 틀었고 마루 위에 볏짚 부스러기를 흩뿌렸다. 회반죽이 삽으로 떠낼 정도로 떨어지면서 썩가래가 드러났다. 쥐들은 이것저것을 가져다가 널판지 뒤에서 갉아먹었다. 덜 신선 나비는 번데기에서 빠져나와 유리창 위에서 푸덕푸덕 날개짓하고 생을 시작했다. 양귀비가 달리아 사이에서 홀로 솟아올랐고 잔디밭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 파도쳤다. 거대한 아티초코가 장미들 사이로 얼굴을 불쑥 내밀었다. 카네이신은 양배추 밭에서 꽃을 피웠다. 한때는 풀이 창문을 부드럽게 두드렸지만 지금은 여름마다 방 전체를 녹음으로 채울 정도로 크게 자란 나뭇가지와 가시나무가 겨울밤에는 큰 북을 치는 섬뜩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어떤 힘으로 자연의 이 왕성한 번식력과 무관심을 막을 수 있을까? 부인과 아이들, 한 잔의 우유 수프를 그리는 맥랩 할머니의 몽상으로 막을 수 있을까? 그 꿈은 마치 한 줄기 햇빛처럼 벽 위를 타고 오르다가 사라졌다. 맥랩 노파는 여자 혼자의 힘으로는 벅차다고 구시렁거렸다. 사람도 보내오지 않고 편지도 보내지 않아
2층 서랍 안에서는 온갖 것들이 썩어가고 있는데 저렇게 내버려 두다니 부끄러운 일이야. 노파는 말했다. 집은 완전히 황폐해졌다. 다만 등대의 불빛만이 집으로 불쑥 들어와 겨울의 어둠 속에서 침대와 벽에 갑작스런 시선을 던지고 은근키와 제비와 지와 볏짚 부스러기를 태연하게 바라보았다. 이제 이러한 침입자를 저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불고 양귀비는 멋대로 자라고 가네의 씨는 양배추밭을 마음대로 침식하도록 내버려 두자. 제비는 응접실에 둥지를 틀게 하고 은근키는 타일을 밀어 올리게 하고 나비는 빛바른 안락의자의 튀어나온 솜 위에서 햇빛을 쬐도록 내버려 두자. 부서진 유리그릇과 도자기는 잔디밭에 널브러져 잡초와 야생떨기와 뒤얽힌 채로 방치하자. 이제는 그 순간이 왔다. 새벽이 진동하고 밤이 잠시 휴식하는 그 망설임의 때가. 만약 깃털 하나만 저울 위에 내려앉아도 그 즉시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이 왔다. 기울고 무너져 내리기 직전인 이 집은 깃털 하나로도 뒤집혀서 어둠의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터였다. 황폐한 방에서 소풍 온 사람들은 불을 피워 물을 끓이고 은신처를 찾아온 연인들은 헐벗은 판자 위에 들어누울 것이다. 양치기들은 벽돌 위에 도시락을 널어놓고 불황자는 추위를 피해 코트로 몸을 둘둘 말고 잠을 청할 것이다. 그러다가 지붕이 폭삭 내려앉고 가시나무와 독 미나리들이 오솔길과 계단과 창문을 가로막고 저택터의 부스러기 위로 높고 낮게 그러나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결국에는 길을 잃은 침입자가 쇠기 풀 사이에서 레드아 포크 꽃 한 송이나 동미나리 사이에서 도자기 조각들을 발견하고 한때는 여기에도 사람이 살았고 집이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정말 글을 잘 쓰네요. 만약 깃털이 떨어져서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고 균형을 잃으면 집은 남김없이 나락으로 무너져 내리고 망각의 사막에서 뒹굴게 될 것이다. 그다지 강하게 의식되는 것도 아니었지만 어떤 힘이 움직이고 있었다. 곁눈질을 하면서 비틀비틀 휘청거렸고 일을 할 때도 위험 있는 의식을 행하고 엄숙한 합창을 하면서 영감을 받았다고는 할 수 없었으나 무언가 있었다. 맥랩 할머니는 신음소리를 냈고 바스트 할머니의 뼈마디가 삐걱거렸다. 그들은 늙고 몸이 굳어 있었다. 다리도 아팠다. 마침내 두 사람이 빗자루와 들통을 들고 왔다. 갑자기 램지가의 딸이 편지를 보내온 것이다. 맥랩 할머니, 그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이것을 해주세요. 저것을 해주세요. 서둘러 주세요. 그들은 올여름에 올지도 모른다.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방치해두고선 모든 것이 떠날 때 그대로일 거라고 생각한다니까. 맥랩 할머니와 바스트 할머니는 천천히 통증을 참으면서 빗자루와 들통을 들고 와 대걸레로 문지르고 닦으면서 부패와 붕괴를 막아내고 당장 집어삼키려던 시간이라는 연못에서 세면대와 찬장을 건져냈다. 어느 날 아침에는 웨이블리 소설 전군과 차 도구를 망각이 덮여서 가지고 돌아왔다. 오후에는 노쇠 난로와 청동 난로용 도구 한 벌을 태양과 대기의 세계로 되돌렸다. 바스트 부인의 아들 조지는 쥐를 쫓고 풀을 뱉다. 목수도 왔다. 경첩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빗장이 끼익 울리는 습기를 머금은 판자와 문이 쾅쾅 울리면서 녹이 썰어 순조롭지 않지만 고된 탄성이 어우러지는 소리를 냈다. 두 할머니는 허리를 굽혔다 폈다가 신음소리를 냈다가 노래했다가 쿵쾅거리며 2층으로 올라가는가 하면 지하로 내려가 대활약을 펼쳤다. 아이고 해도 끝이 없구나. 두 할머니는 죽는 소리하며 끙끙댔다. 때로는 침실이나 서재에서 차를 마시며 정오에는 일을 멈추고 쉬었다. 얼굴에는 금댕을 묻힌 채 늙은 손은 빗자루를 지느라 완전히 굽고 힘줄이 불룩불룩 튀어나왔다. 그들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훌륭하게 복구한 수도꼭지와 욕조를 바라보았고 그보다 더 고생을 하고도 아직 완전한 승리를 거머쥐지 못한 많은 책들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까마귀처럼 새까맣던 표지에 희꺼무리한 곰팡이가 피고 거미가 살금살금 기어다니고 있다. 차를 마시고 몸이 따뜻해졌다고 느낀 순간 언젠가 그랬던 것처럼 맥립 노파의 눈에 망원경이 나타나면서 빛의 고리 속으로 갈퀴같이 삐쩍 마른 노 신사가 보였다. 노파가 빨랫감을 들고 올라갈 때면 노 신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잔디밭 위에서 무언가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노 신사는 노파라는 존재를 알지도 못했다. 나리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마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어느 쪽일까? 바스트 할멈도 확실히는 모르는 모양이었다. 젊은 나으리도 돌아가셨다. 그것은 확실하다. 노파는 신문에서 그의 이름을 보았던 것이다. 요리사가 있었는데 밀드레드인지 마리안인지 하는 이름이 있었어. 빨간머리 여자였는데 욱하는 성미가 있었지. 빨간머리들은 다 그래. 그래도 사귀는 법만 알면 좋은 여자였어. 곧잘 함께 웃곤 했지. 나를 위해 수프를 남겨주었고 때로는 햄이니 뭐니 남는 것은 무엇든 챙겨주었어. 그 당시는 잘 살았거든. 필요한 것은 전부 구할 수 있었어. 아이들 방 난로 가래기 옆의 등나무 의자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몸이 노곤하게 풀리면 추억의 실타래를 차례차례 풀어냈다. 일거리는 언제나 많았어. 집은 복잡거렸고 어떤 때는 20명씩 머물기도 했지. 12시가 넘어서까지 설거지를 한 적도 있었어. 바스트 할멈은 관로 속에 이 할멈은 그 당시 글래스고에 살고 있었으므로 이 집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바스트 할멈은 찻잔을 내려놓으면서 왜 해골을 저런 데다 걸어놓았을까 하고 의아해 했다. 보아하니 외국에서 사냥한 것 같은데. 그럴지도 모르지. 맥램 노파는 추억 속을 이리저리 헤매면서 말했다. 친구들 중에는 동양에 가 계신 분들도 있었어. 신사들이 머물렀고 부인들은 이브닝 드레스를 입었어. 한 번은 식당 문틈으로 만찬 광경을 본 적이 있는데 20명은 좋게 되었어. 다들 보석을 달고 있었지. 램지 부인이 설거지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는데 아마 자정이 넘어서야 끝났을 거야. 저런 바스트 노파가 말했다. 완전히 변했다고 생각하시겠군. 노파는 창밖으로 몸을 내밀었다. 아들 조지가 낫으로 풀을 베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이 와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의아해도 이상할 것 없지. 케네디 영감이 돌보기로 했는데 그 영감이 집마차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그 뒤로 꼬박 1년 가까이 아무도 돌보지 않고 방치해 두었으니까. 그러고는 데비 맥도날드가 돌보기로 했지만 런던에서 씨앗을 보내서도 심었는지 어쨌는지 그걸 누가 알겠어. 완전히 변했다고 생각하실 거야. 노파는 아들이 낯질하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아들은 훌륭한 일꾼이야. 말수도 적고 부지런하지. 자, 우리도 슬슬 찬장을 정리합시다. 두 사람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마침내 며칠에 걸쳐 집안을 정리했다. 마당의 풀을 베고 땅을 뒤엎고 유리창의 먼지를 들고 창문을 닫고 집안의 자무새를 잠갔다. 정면 현관문을 쾅 닫으면서 모든 일을 마쳤다. 그리하여 이제는 비질 소리, 걸레질 소리, 낫질 소리, 풀 베는 소리에 눌려 희미해진 멜로디, 그 가늘적인 음악이 간신히 들려왔다. 잡아냈다가 다시 놓치고 마는 음악, 개가 짖는 소리, 염소가 매 우는 소리, 불규칙하고 가늘적이지만 어쩐지 서로 이어져 있는 것 같은 소리, 벌레들 소리와 베어진 풀이 살랑거리는 소리, 따로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어떤 것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풍뎅이가 푸드득대는 소리, 수레바퀴가 삐그덕대는 소리,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지만 이상하게도 서로 이어져 있었다. 이러한 소리들이 조화를 이루는가 싶어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한 곳으로 모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그 소리들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이윽고 저녁이 되면 소리가 하나둘씩 사라지고 조화가 흔들리며 정적이 찾아든다. 일몰과 함께 선명한 윤곽이 사라지고 안개가 피어오르듯이 고요함이 퍼지고 바람이 멎는다. 세상은 뒤척이면서 서서히 잠에 빠져들고 오직 일대를 뒤덮은 나무잎의 녹색과 창가의 하얀 꽃 위의 파르스름한 색이 주변을 희미하게 밝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불빛 하나 없는 어둠이 내려앉는다. 릴리 브리스코는 9월의 어느 저녁 늦지막하게 이 집에 여행 가방을 들고 도착했다. 카 마이클 씨도 같은 기차로 왔다. 10. 2부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평화가 온 것이다. 평화의 메시지가 바다에서 기슭으로 전해졌다. 더 이상 잠을 깨우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깊은 휴식을 취하도록 달랬고 그것이 무엇이든 몽상가들의 신성하고 현명한 꿈을 강고히 하고자 했다. 릴리 브리스코가 깨끗하고 조용한 방에서 베개 위에 머리를 얹고 바닷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때 바다가 속삭인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너무 부드럽게 속삭이는 바람에 그 내용을 분명히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설사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었다. 잠든 사람들에게 관로 속에 집은 다시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백위스 부인과 카마이클 씨도 머물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잠든 사람들에게 해변으로 내려올 생각이 없으면 적어도 블라인드를 열고 창밖을 내다보라고 애원하며 속삭였다. 그러면 밤이 보라색 옷을 입고 흘러내리듯 내려앉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머리에 왕관을 쓰고 보석이 박힌 호를 들고 눈에는 어린아이도 넋을 잃을 만큼 자의를 가득 담고 만약 그래도 망설인다면 관로 속에 릴리는 여행의 피로 때문에 곧장 잠이 들었다. 그러나 카마이클 씨는 촛불 옆에서 책을 읽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만약 그래도 망설인다면, 만약 그래도 머뭇거린다면, 아니 밤의 이 광채는 수증기에 지나지 않고 아직은 이슬이 밤보다 더 큰 힘이 있으므로 그런 밤을 보느니 자는 게 낫다고 한다면 그 목소리는 불평이나 불만을 말하지 않고 차분하게 노래할 것이다. 파도가 평온하게 부서지고 릴리는 잠결에 그 소리를 들었다. 등대의 불빛은 살포시 내려앉았다. 그것은 릴리의 눈꺼풀 사이로 들어오는 것 같았다. 카마이클 씨는 책을 덮고 잠에 빠져들면서 모든 것이 옛날과 똑같아 보인다고 생각했다. 어둠의 장막이 집을 뒤덮고 백위스 부인과 카마이클 씨, 릴리 브리스코를 감싸면서 자리에 누인 모든 이들의 눈 위에 어둠의 주름이 몇 겹으로 겹쳐 있을 때 그 목소리가 다시 말했다. 어째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이것으로 만족하나요? 묵묵히 받아들이고 포기하지 않을 건가요? 이 섬들의 둘레를 따라 리듬을 타고 부서지는 파도의 한숨은 모두를 달래주었다. 밤은 모두를 감싸주었고 그들의 잠을 깨우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윽고 새가 노래하기 시작하고 새벽은 그 새들의 가냘픈 목소리를 자신의 빛으로 품고 짐수레가 들그덕거리며 지나가고 어디선가 개가 짖고 해는 장막을 걷어내 모두의 눈 위에 덮인 베일을 찢었다. 릴리 브리스코는 잠결에 몸을 뒤척이면서 담요를 거머쥐었다. 마치 굴러떨어지는 사람이 벼랑 끝의 잡초를 움켜쥐듯이 릴리는 눈을 번쩍 떴다. 침대 위에서 벌떡 일어나 생각했다. 아, 다시 여기에 왔구나. 자, 이제 일어나야지. 릴리가 화가 나요. 화갑니다. 이제 2부가 끝났습니다.